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박지원이가 생방송 중에 김진표 개 XX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진표가 특검 등을 직권으로 상정해줘야 되는데 하기 싫다는 거겠죠. 해외 출장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즉 특검 상정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말하자면은 낯뜨거운 일인지를 다른 사람 다 모른 척해도 김진표는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국회의장인데 이런 낯뜨거운 짓을 내가 왜 총대를 매냐? 어차피 국회의장 임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하냐 하고 해외 출장을 결정해버리니까 박지원이가 개새끼 뭐 이렇게 막 나섰습니다. 아 정말 배꼽이 빠질 노릇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한테 뇌물 덤태기를 씌우려다가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좌파들 아주 혼줄이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송석준 의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저는 비판 쪽은 되도록 안 하니까요. 내부 집안 분란이 일어나거나 보수파 분열이 일어날 그런 케이스는 저는 취급을 잘 안 합니다만은 송석준 의원이 도전함으로써 뭔가 그림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선 박지원 부분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뒷 배경 영상 못 만들 때는 이런 영상으로 합니다. 박지원이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저거 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욕설을 합니다. 자, 박지원이는 오늘 오전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가지고, 그런데 좌파들은 말입니다, 김어준을 의도적으로 띄우죠. 하나 띄워놓고 김어준한테 총대를 매게 하라고 또 김어준도 즐겨 총대를 매면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여론조작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들 아니냐. 확정적으로 뭐 여론조작이라고 이야기는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여론조사 꽃이 지금까지 생산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조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자, 박지원이가 거기 나와가지고 최상병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이걸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회도 보지 않고 직권상정도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면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4일부터 14일 동안 북미, 남미 등 주요 국가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장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이건 다 특검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걸 직권으로 상정해 줘야 되는 것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더군다나 5월 국회는 원래가요, 총선이 끝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거, 즉 5월 30일 되면 새로운 국회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최대한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몽리를 부리고자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김진표가 협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 이 사람은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도 아니죠. 홍익표는 내일 2일날 본회의가 열려서, 본회의 열리는 건 열릴 것 같습니다. 4일날 가니까 2일날 일단 열고 가는 건 가겠는데 최상병 특검과 기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특검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날 국회의장의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현재 원내대표도 딴지를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가세요. 이거는 너무 낯뜨거운 일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 김진표가 민주당 국회의원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또 국회의장 그만두면 복당도 해야 될걸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째고 간다.
나 뜨거워서 그래요. 나 뜨거워서 다른 거 하나도 아니고 나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지원이가 얼마나 구렁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거를 타고난 구렁이에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김무성이한테 국회의원 몇 명만 빌려달라 해가지고 김무성이가 형님 됐습니다 해가 그렇게 해서 탄핵이 출발한 그 주인공이 박지원입니다. 대북 송금 말할 것도 없고 실형도 살았고 그런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특검 이거를 해야지 시간을 줄인다 이겁니다. 여기서 시간 개념이라는 게 왜 나오는지는 제가 워낙 여러 차례 설명드려서 다 아실 테지만 8월 달이 되면 대법관 구성이 바뀌지 않습니까? 과반수 자기네 좌파가 과반수인 현재 과반수나 다름없는데 8월 달이 되면 바뀌잖아요. 그 전에 뭔가 속도를 빨리 올려가지고 최대한 이재명이가 골로 가기 전에 이 특검을 통한 탄핵까지 연결하거나 아니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야 되는데 저렇게 김진표가 한 달을 빼먹으면은 민주당 구성원들로서는 열받겠죠. 특히 그 열받는 것의 총대를 박지원이가 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김진표가 과연 특검을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짤 것이냐 그냥 해외 순방으로 나가버릴 것이냐 요거는 김진표 국회의장 양심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내가 쪽팔리게. 더군다나 곧 좀 있으면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데 끝까지 발악하듯이 이렇게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거는 국민 눈초리 보기도 국민 눈이 적어도 뭐 개딸 빼고 개딸은 머리에 뭐가 들었다 돌만 가득 차 있으니까 빼고 생각을 할 줄 아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장난치는 것 같은 이런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하라니까 김진표가 에이 못하겠다 싫다 내가 어린애냐 너그 장난에 내가 왜 넘어가냐 이런 뜻이 어느 정도 요만큼이라도 섞여 있는 것 아니겠냐. 물론 김진표가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막 해외 순방 핑계대고 나가버릴 건지 아니면은 막 쫄려가지고 민주당 애들한테 쫄려가지고 협조를 해주고 나갈 건지 그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해야 돼요. 국회. 지금 정부가 일을 하자고 기획재정부가 법안을 내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금투세 폐지 이건 뭐 안 된다 치고 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혜택 이건 뭡니까? 부영에서 출산할 때 1억 원을 딱 목돈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펴면은 국민의 67%가 그러면 애 낳겠다 하잖아요. 67%가 애를 낳겠다고 하는데 기업 출산 장려금 전액 비과세 혜택을 못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기업한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이런 조치 주식시장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살죠.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노후 요건을 강화해 주는 거 대형 마트의 의무 휴일이라고 봐야 되겠다. 규제 완화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엄청난 법안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신경도 안 쓰고 이게 진짜 민생 아닙니까? 민생 법안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그냥 특검부터 몰아붙이려고 하는 저 철면피하고 후안무치가 뭡니까? 두꺼울 후 얼굴 아닙니다.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박지원하고 딱 어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딱 어울리죠. 그 욕쟁이들하고 뭐 이상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당선대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 신나라님 여기 장소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장소는 저거 하신 분만 공개가 되는 겁니다. 개딸들 몰려옵니다. 잘못하면은 신나라님 제가 죄송합니다. 찍을게요. 장소 공개하시면 안 돼. 자 어쨌든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정치 공세 위주로 국회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박지원이
그래 지 맘대로 안 된다 이거지. 민주당 의원 애들 지 맘대로 안 된다 이거지. 김진표 그러니까 개새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주제 끝내고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세상에 검찰총장한테 뇌물 덤태기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검찰총장이 오히려 제 뒤에 나가는 게 이게 검찰총장이 공개한 바로 그 자기네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계좌번호를 일단 통장을 까버린 겁니다. 거래 내역을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간땡이도 크게 검찰총장한테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수가 있는지 저 좌파들은 아예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대검찰청은 일부 유튜브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검찰총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즉 개인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조차 전혀 없다고 반박하면서 통장 원본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봐라. 그러면서 자 경고한다. 조금 더 하면은 공개했지. 네가 제기하는 구자 여기 있다. 공개한다. 조금 더 진행하면 넌 구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허위 유튜브 게시물로 검찰총장과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하면서 대검은 이원석 총장 배우자의 거래계좌 내역 원본도 사진으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야 이게 누가 하느냐. 이 간땡이 큰 놈이 바로 서울의 소리입니다. 서울의 소리 얘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김건희 녹음을 공개하고 뭐 어쨌든 막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MBC 기자 출신의 유튜브인 장인수라는 놈하고 서울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그제 밤 9시인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저게 그 동영상 예고편이에요. 저 동영상 예고편 뭐라고 적혔습니까? 2024년 4월 30일 화 5월 1일 수 밤 9시 디올백에 이은 저널리스트의 두 번째 특종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해놓고 저널리스트 샤프 장인수 기자 샤프 해놨는데 이게 검찰총장이 자 봐라 하고 까버리고 나서 내렸어. 도망가는 거지. 도망을 가긴 갔지만 이게 용서가 되는 일입니까? 검찰총장한테. 자, 이들은 2016년 3월에서 4월경 이원석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박모 변호사의 배우자 정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받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하면서 총장을 상대로 입장을 밝히라 하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시세조정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 기소됐는데 김형준 전 검사의 고등학교 동창 스폰서 사건에 연루되기로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동거래한 거 아니냐. 그러자 검찰총장이 감히 나를 상대로 자 봐라 하고는 자기 배우자 오모 씨라고 합니다. 뭐 이런까지 이야기는 그렇고 계좌 거래 내역을 닦아버렸습니다. 해당 날짜 근처에서 신나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나라님 고맙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 바이러스 드립니다. 정광용 TV 패밀리 화팅입니다. 여러분 모두한테 화팅이라고 하십니다. 자, 배우자가 직접 은행의 확인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이 거래 내역을 밝혔습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이 도장 보이십니까? 나 진짜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나라가 어째 나라 꼴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 도장 보이죠? 여기 손 치울게요. 도장 보이죠? 은행에서 확인인까지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얘들이 이렇게 나서자 일간지 하나가 같은 내용을 취재 보도하겠다면서 이원석 총장의 해명을 요구했다가 보도를
포기했습니다. 했다가는 골로 가는 건데, 이 일간지는 취재 과정에서 정똥똥 박 변호사의 배우자가 2016년 3월 25일 신한은행 계좌에서 오똥똥, 즉 검찰총장의 배우자 은행 계좌로, 은행이 스탠다드 차타드 SC은행이네, 3천만 원을 송금하고, 또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랬다는 루머를 퍼뜨립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출처 불명의 조작된 거래 내역이다 라면서 검찰총장 배우자 이름, 은행, 계좌 모두 허위 조작된 것이라면서 대검은 해당 날짜의 배우자의 SC은행,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는 몽땅 공개하고, 자 봐라, 해당 거래 내역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 날짜 인근에 다 봐라, 그러면서 허위 동영상을 게시하라,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럴 경우, 게시를 할 경우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이거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죠. 또 이를 유포한 사람 몽땅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라고 하자 홀랑 쥐아붙어. 아 뜨거워라, 큰일 났구나 하고, 이 기자 출신 장씨하고 서울의 소리는 공개하겠다는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해버리고 영상 공개를 취소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검찰총장까지도 간땡이 크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느냐? 쟤들 눈에는 김건희 여사 건으로 재미를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한 건 하나 하고 서둘러 붙이다가 그냥 당해버린 겁니다. 아니, 난 이해가 안 돼요. 간땡이가 안 많거든. 그래, 좋다,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왜 또 내리긴 내려. 왜 지우냐고. 왜 지워? 지우지 말지. 그러니까 이제 지우지, 끝까지 가보든지. 끝까지 갔으면 아마 전원 구속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 사문서 위조된 내용을 공개했죠. 사문서 위조 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커요. 이거 실형사라요. 다른 영예에서는 실형까지는 안 가고 벌금 나오잖아요. 이거 실형사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다시 해버립니다. 이번에 얘들 제대로 공개해가지고, 특히 서울의 소리 요거는 잡아넣었어야 되는데, 정말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금 더 이렇게 살살살 몰아가지고 공개하도록 한 다음에 확 덮쳐가지고 좀 다 잡아넣었어야 되는데, 그건 100% 구속이거든.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대가 검찰총장 공직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위조된 문서를 조작해가 공개해봐요. 구속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배경을 제가 안 가져가지고 이걸로 할게요. 그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자기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동안 이철규 단독 플레이에서 두 사람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어제 오전에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 만난 송석준 의원은 기자들이 질의에 아직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 하면서도 당을 위해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뭐든 하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할 것 같이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참패했다면서 이 점을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환골탈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출마를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고, 자, 지금 여기서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그분의 발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철규 단독 플레이로 가는 것보다는 경쟁을 좀 해주는 게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송석준이 원내대표가 되겠느냐,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철규 단독 출마해서 추대 비슷하게 갈 뻔했는데, 그나마 한 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또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할 때, 그걸 만들 때, 이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합니다. 원내대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비대위에 참여하게 되면은 경선 룰을 손볼 수가 있습니다. 경선 룰을 손보면 된다 안 된다? 저는 당원 100%를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유승민이가 당대표 될 텐데, 개딸들이 무조건 역선택해가지고 유승민을 밀어붙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선거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이제 뭐라고 하는지 그 입 좀 쳐다보고 싶습니다. 4월 수출이 무려 13.8%나 증가했고 무역 수지가 1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이것이 무려 11개월 연속으로 단 한 번도 적자 없이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2%, 2.3%가 아니라 3%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4%나 5%도 가겠다 이러다가는 만약에 4%, 5% 가면 중국보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이 될수록 GDP 성장률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퍼센트로 볼 때는 작아요.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성장률은 높아요. 인도가 성장률 세계 최고죠. 근데 인도 1인당 GDP는 2,000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우리나라 같은 덩치에서 3%나 5%라면 말도 못하는 건데 2.3%만 해도 정말 기적적인 성장일 텐데, 이러다가는 정말 GDP 성장률이 3%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경제를 몰라서 그랬겠느냐? 요게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를 피하기 위해서 뒤에 꼬리말을 이상하게 요상하게 달아가지고 살짝 피해갔지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는지 봅시다. 이재명은 4.10 총선 전날이자 마지막 선거운동인 9일날에 재판에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가 정권심판을 호소하면서 특히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꼬리글을 붙여가지고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선거법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자 진실은 이렇습니다. 연도별 무역수지 흑자 추이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 전에 노무현 때 얼마나 말아먹었냐면은 153억 적자였습니다. 그것을 440억 달러 흑자로 돌린 게 5년 만에 돌렸고, 박근혜 대통령 4년 만에 탄핵 이루어지기 전에 9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5년 동안에 무려 마이너스 적자 474억 달러 적자를 냈으니까 무려 1,500억 가까이를 깎아먹어버린데, 1,400억 달러를 깎아먹어버리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그나마 회복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요 문재인 5년은 쏙 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보다 못하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1, 4분기 즉 3월달까지의 GDP 성장률이 무려 1.3%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버렸습니다. 지구를 다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이 4월 이제 말일이 지나고 나면 5월 1일 날 항상 발표가 나오죠. 무역수지부터 나오고 수출입 실적 나오니까 무역수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는 한 달 좀 시간 지나야 나오죠. 경상수지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야 지금 정말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수입액이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에너지 가격 올라간 만큼 더 팔면 되잖아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상승폭이 어마무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많이 이끌었는데 반도체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상승폭이 이를 뛰어넘으면서 무역 흑자 행진을 11개월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5개월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서 자동차 어디 팔아먹는지 다 아시죠? 미국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대미국 수출도 호조를 보였고 대중국 수출은 주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선전하면서 2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깁니다. 정말 이제서야 반도체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오늘 1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은 제 뒤에 관련 그림이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네. 이 숫자 보십시오. 지난달에 우리나라 수출은 562억 6천만 달러, 수입은 547억 3천만 달러. 수입도 늘었어요. 에너지 가격이 늘어나니까 우리 원유, 가스 전부 다 수입하잖아요. 그런데 수입도 늘었지만 수출이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는 15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달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했고 올해 1월달에 이어서 두 자리 숫자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만 볼 때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4월 수출 실적은 2022년 4월달에 578억 달러에 이은 역대 2위 수출 실적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두 번째로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1.3% 증가한 24억 5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두 자리 숫자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그냥 간단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숫자 나열이 아닙니다. 뭔가 이제는 그 지긋지긋했던 불황의 탈출 터널의 끝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 13개 품목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는데 반도체는 56.1%가 증가했고 반도체가 51% 증가해가지고 99억 6천만 달러로 6개월 연속 플러스 100억 달러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이것도 정말 놀랄만합니다. 2023년 11월 달에 65억 3천만 달러를 뛰어넘은 67억 9천만 달러로 월 기준으로 할 때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이 팔았습니다. 자동차를 5개월 전에 이제 최대 실적이다 했는데 그 5개월 전의 숫자를 갱신한 겁니다. 5개월 만에 갱신한 거죠.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팔 줄 몰랐네요. 특히 전기차가 좀 부진하니까 엔진차가 그 자리를 메꿔가지고 확 다 팔아붙습니다. 대한민국 짱입니다. 디스플레이도 16.3% 늘었고 무선통신은 11.4%, 컴퓨터가 76.2% 전부 증가하고 동반 성장이죠. 그러면서 2개월 연속 IT 품목 수출 플러스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미국이었습니다. 이번에 수훈 갑은 대미 수출이 24.3% 급증한 사상 최대 114억 달러. 사상 최대. 이거 잘못하면 미국에서 또 11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팔아서 가지고. 자, 114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 12월 달 113억 달러 실적을 4개월 만에 또 경신했습니다. 경신 또는 갱신으로 읽죠. 어떻게 4개월 만에 최고 수출 실적을 다시 최고 수출 실적으로 갈아치웠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9.9%가 늘면서 3월과 엇비슷한 105억 달러를 팔았고 대중국은 주로 반도체예요. 중국은 반도체 생산을 우리나라에 기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중남미 수출이 무려 38.2%가 늘어나는데 중남미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팔아볼 때 많습니다. 중남미가 38.2% 증가했고 이게 중남미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무려 38.2%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입니다. 이 중남미 이쪽 우리가 아직 많이 미개척 분야입니다. 뭐 살기는 좀 어렵더라도 팔아볼 건 많아요. 또 아세안 국가에서 10.5% 증가,
일본 18.4% 증가, 인도 18% 증가, 중동 1.0% 증가, 전부 다 플러스 전환. 전부 다 플러스 전환. 정말 이런 소식이 제일 기분 좋은데, 4월 수입은 547억 3천만 달러인데 14개월 만에 증가를 하기는 했어요. 그 중에 에너지 수입액이 지금 국제유가가 중동에서 난리가 나면서 좀 올라갔잖아요. 원유가 17.8% 올랐고 가스가 21.9% 올랐고, 양은 비슷하게 수입하지만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즉 수입 증가에 따라서 총 14.6% 증가했습니다. 올 1월달에서 4월달까지 누적, 그러니까 4개월간 흑자 규모를 볼 때는 106억 달러로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적자를 전부 완전 넉 달 만에 다 반가했습니다. 커버했습니다. 능가해버렸죠. 올해 1, 4월 무역수지는 2019년 같은 기간 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4월 달에는 이스라엘, 이란, 또 하마스 사태, 또 홍해 입구에 또 거기서 또 내 총질들을 해서 좀 시끄럽죠. 그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해서 유가가 올랐고, 환율도 올랐고, 물류비도 올랐고. 물류비는 왜 오르냐?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도 보험료 올랐고, 홍해 통과하는데도 보험료 올랐고, 뭐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티 반군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강건한 호조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분기 전체적으로 볼 때도 반도체 등 IT 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자동차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자동차가. 그리고 일반 기계, 선박도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죠. 그리고 방산 수출 호조, 그런 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야기하네요. 자, 요게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우리한테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이렇게 대폭 증가할 때는 우리 주머니에도 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트리클 다운이라 그러는데 낙소효과라 그러죠. 그게 우리 주머니까지 흘러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은 우선 나라 살림을 돈을 좀 벌어옵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5년 동안에 까먹은 거 보십시오.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드디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 총선 전에 이런 숫자가 좀 나오지. 총선 다 끝나고 나니까 이런 숫자가 이제서야 나와. 아, 미치겠어. 총선 전에 나왔으면 진짜 대박을 치는 건데. 자, 어쨌든 1분기 GDP 성장률이 1.3%였죠. 그러면은 2분기 수출이 괜찮아졌어. 2분기 초입이지만 4, 5, 6이 2월달 2분기니까 4월달 엄청 나아졌어. 5월달 6월달이 어떻게 해야 될까? 5월달은 노는 달이 많아가지고 좀 그럴 거예요. 5월달에 뭐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 석가탄신일 해가 많이 놉니다. 그리고 6월달 요거 합쳐가지고 얼마가 나올까? 상분기에 어쩌면은 2% 가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은 우리 살림 펴입니다. 여러분들까지 내려오는데, 저한테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우리 살림이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야, 지금 이재명이한테 진짜 가까운 데 있으면 진짜로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 싹 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법안 민주당에 의해서 싹 다 막히고 있습니다. 나라가 허리를 좀 펴려고 하는데 싹 다 막고 있습니다. 검투세 폐지 유지가 됐고 오히려 올리자고 하고, 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혜택도 막혔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인세법도 민주당에서 막혔고, 시설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하자 하는 것도 막혔고, 민주당은 모조리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의 발전을 바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 자체를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 발목을 잡으면서. 도대체 이러니 어떻게 일을 하냐고.
이렇게 발목을 잡아대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들어보면 뭐합니까? 이렇게 발목을 잡아대는데 거다가 압도적인 192석을 가져갔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다 해놔야 하나라도 도움이 될 텐데,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고 국민 살림에 도움이 될 텐데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게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중국이 드디어 세 번째 항공모함의 시험 항해를 시작했네요. 시험 항해에 들어갔다는 것은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본래 배를 만들 때는 육상에서 어느 정도 건조해 가지고 바다에 띄우죠. 그 다음 진수라고 합니다. 그걸 바다에 띄우는 걸. 진수 과정에서 진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 위에 세운 채로 무기나 이런 것을 장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박 계류 시험하고 해상 시험 하는데 드디어 첫 시험 항해에 나섬으로써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고 봐야 됩니다. 새 항공모함의 이름은 푸젠함입니다. 푸젠 성이 바로 대만하고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이 항공모함의 용도가 순전히 대만 공격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항공모함은 디젤을 뗍니다. 항공모함을 디젤로 떼면서 장거리 운항은 불가능합니다. 디젤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가도 문제지만 이 어마어마한 덩치를 굴리면서 디젤을 자기가 다 못 실으면 연료함을 옆에 같이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장거리로 나가는 것은 태평양 중간으로 진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전자식 사출기 캐터펄트를 장착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조 발전기를 장착해 가지고 전력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거 장착한다고 소티 수가 얼마나 나올 거냐. 소티는 이제 항공모함 함재기를 몇 번 날리느냐, 이것을 한 번 날릴 때 한 소티, 두 소티 이랍니다. 소티 수가 몇 번 나오느냐. 미국의 항공모함들의 소티 수에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자, 지금 현재 비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니미처랑 같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톤수부터 달라고, 완전히 달라요. 비교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중국의 제3항모 푸젠호가 바다에 떴다, 시험항에 나섰다 하는 거 가지고 대만이 부들부들 떨어야 되느냐. 일단은 군사활동을 이유로 양쯔강 하구에 해상교통 통제 조치가 내려진 것을 볼 때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상의 통제 작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색이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고 기존의 랴오닝함이나 산둥함과는 달리 이 스키 점프대가 없습니다. 평면이죠. 그럼 완전히 캐터펄트에 의해서 쫙 이렇게 사출대가 나가는데 이 캐터펄트 사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식도 있고 전자식도 있는데 중국이 전자식을 선택했답니다. 와, 그렇다면은 이 전력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을까? 물론 디젤함에서 디젤을 떼가지고 이 큰 배를 움직이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10만 톤이 넘는 유조선도 디젤로 움직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력 생산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죠. 지금 이 그림이 가능한 겁니다. 전기식이 아닐 바에는 전자식으로 가면은 전기가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띄웠다고 하니까 댓글 달리는 게 뭐 보나마나 깡통이다, 트랙터다, 깡통으로 모조품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 정서로는 좀 비아냥되는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만들었고 띄웠고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양항해는 포기한다고 치고 대만이나 또는 이 한반도 쪽으로 작전 구역을 늘릴 수 있느냐. 대만 거기는 워낙 가깝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근데 한반도 쪽으로 온다면은 기름배가 쫄쫄 따라다녀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어쨌든 간에 푸젠하면 뭐 스펙으로 볼 때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뛰어나는 건 맞습니다. 우선 만재 배출량이 8만 톤급이죠. 뭐 10만 톤급 이상인 미국의 항모보다는 작지만 뭐 그런 대로
6만 톤 안팎의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에 비하면 체급이 압도적으로 큰 건 맞습니다. 그래도 8만 톤 되니까. 그리고 뭘 싣느냐, J15, 젠 15를 싣는다고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기경보기 KJ60 이런 거 싣겠다고 하는데 요게 이 캐터펄트가 이걸 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간단하게. 그러면 한번 팡 하고 쐈습니다. 성공. 두 번째 쏠 때, 세 번째 쏠 때, 10번째 쏠 때 이 간격 있잖아요. 이 간격이 늘어나면은 그냥 밥이 돼버립니다. 팍 쏘고 또 팍 쏘고 이래 나가야 되는 게 미국 항공모함처럼. 미국 항공모함의 소티수는 죽었다 깨나도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공개된 영상이나 이런 것을 좀 보면은 일단은 대만 지역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가 스키 점프대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장 장착량, 이 무장 장착 제대로 하면 30톤 가까이 되죠. 30톤 이상. 비행기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날아다닌다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무장을 잔뜩 싣고 뜰 수 있느냐? 일단은 띄운데요. 띄운다고 하니까 뜨는가 보다 해야지. 자기네들이 그 30톤 이상 띄울 수 있다. 전자식 사출 시스템으로 띄우겠다. 전자식 사출 시스템은 일단 추력이 크고 이 중량이 작습니다. 왜 이제 뭐랑 비교할 때 스팀식보다는 작다는 거죠. 유지 보수 비용 또한 어느 정도 작습니다. 에너지 출력 조정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항공기의 무게에 따라서 20톤 쏜다 할 때는 사출 정도의 그 전력 소비량, 40톤 쏜다 할 때는 이 사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항공기한테 과도한 충격과 손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또 전자기 사출 방식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전기식 대비해서 사출 빈도수, 즉 소티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소티수가 높으려고 하면은 또 연속적인 사출이 되려고 하면은 전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은 이 푸젠함에 보조 발전기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 보조 발전기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이 전자기 캐터펠트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중국은 설명합니다. 만약에 그래 된다면 우리도 당장 만들면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항공모함 그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만들면 절대로 디젤 하면 반대합니다. 디젤 하면 기름을 그냥 바다에 붓고 다니는데 그럴 바에는 돈 좀 더 쓰고 원자력 추진 기관 만들어야 돼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테고. 자, 원래 전자식 캐터펄트는 1년 이상 정밀한 교정 작업과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험을 다 했다 칩시다. 지금 시기면 다 했다 치겠네. 그런데 캐터펄트 시험이 완료되면 실제 비행 시험이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소티수가 팍팍 나오는 그런 시험 영상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공개됐던 동영상에는 모형 차량을 활용해 가지고 전자사출 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 차량을 이제 배에 싣고 항공모함 싣고 한번 팡 때려보는 겁니다. 이거 미국에서도 해요. 무거운 차량 그 안에 잔뜩 뭘 넣어가지고 한 30톤 맞췄다 칩시다. 한번 쏴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뒤에 그림 나오고 있죠? 그림 제대로 나오나 모르겠다. 나오고 있네. 저기에 비행기를 쏘면 비싸니까 일단 차량을 실어 한번 팍 쏴봅니다. 쏴가지고 이게 요 항공모함 앞쪽에서 몇 미터까지 날아가나 요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요거 쏘는 건 또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사출 시스템, 전자식 사출 시스템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쏴라. 한번 쏘고 그 다음에 바로 팍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연결되냐. 두 번째, 그거는 전기가 충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직 시험 비행 동영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외신을 다 뒤집어도 중국어로 구글에서 구글 번역기 이용해 중국어로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자식 캐터펠트의 가장 큰 장점은
함재기에 무장 장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무거운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런데 J-15, 젠15보다 더 무거운 함재기가 푸젠함에서 이론적으로 이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륙할 수 있으면 착륙도 가능해요. 착륙은 어레스트 벨트 사용해 이렇게 착륙하면 착륙이 되죠. 그런데 중국의 조기 경보기 쿵찡 KJ라고 하죠. 쿵찡 600도 푸젠함에 적재될 것이라는 예상도 중국은 발표합니다. 조기 경보기는 반드시 이게 항공모함에 필요해요. 위에 떠가지고 적함의 위치 또는 적기를 식별을 하는 일을 해줘야 함재기가 떠서 작전을 하죠. 그런데 이게 워낙 레이더 자체가 무겁습니다. 조기 경보기가 무거워요. 이걸 잘 띄울 수 있을까? 이것도 아직 실험 데이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되고 있다면 중국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함재기를 몇 대 실을 수 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중국은 70대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냐, 우리한테 위협은 되느냐. 참 진짜 소망이지만 우리도 항공모함 가져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돈이 문제입니다. 자, 중국에서 현재 그러면 원자로를 사용하는 항모는 안 하고 개발 안 하느냐? 하고 있어요. 그럼 원자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핵 추진이죠. 핵 추진하게 되면은 전기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보조 발전기도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캐터펄트를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조 중인 004형 항모는 원자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 중국이 발표한 스케줄로 볼 때는 2, 3년 내로 나온다고 하지만 이건 언제 될지는 몰라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원자로를 소형화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기술 없어도 미국의 성인, 즉 이 성인을 뭐를 뜻하냐면은 항모형 원전을 개발했다 칩시다. 그게 들어가는 원료, 이 원료가 바로 미국이 지고 있습니다. 핵물질이죠. 그래서 그걸 보장을 받으면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미국이 그거 해주겠죠.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고 뭐 주한미군 주둔비를 갖다가 6배를 올리네 만에 벌써 떠들어 사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욕심은 나는 게 있어.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 6배 줄게까지 준다. 우리 핵무기 개발할 수 있게 해라. 6배 주고 핵무기만 개발하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좀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6배 달라면 6배 줄 테니까 우리 자체 핵무기 가지게 해달라. 우리 개발할 능력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 많은데 재처리 한번 확 돌려보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현재 004형 원자력 추진, 핵 추진 항모는 다롄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군사 블로거들은 서촨함으로 이름이 지어질 명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004형 핵 추진 항모가 진짜로 완공되고 취역을 해가지고 항모 편대를 이루게 된다면 원양까지 작전 범위를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중국은 뭐 어떻게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원래 밀리터리가 재밌습니다. 밀리터리 방송이 재밌는데 왜 이걸 방송하느냐? 다 방송하는 목적을 아시죠? 우리도 가지자는 겁니다. 우리도 좀 핵잠하고 핵 추진 항공모함 좀 가집시다. 이거 뭐 너무 미룰 게 아니고 우리도 하긴 한다는데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많이 실을 게 없습니다. 한 80대만 실읍시다. 함재기 80대만 싣는 거 하고 핵잠, 핵추진 잠수함 좀 만듭시다. 이거는 순전히 미국과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조, 연료를 줘야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니 돈 좋아하니까 돈 좀 줄게. 돈 좀 줄 테니까 우리가 자체 핵무기 개발하고 자체 핵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고 핵추진 잠수함에는 핵무기를 실을 수 있게 해달라. 이거 몽땅 다 승인받는데 얼마? 하고 돈 좀 주고 확 트럼프 돈 좋아하니까 돈 화끈하게 집어주고 받아오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채용자들이 인적 사항을 지우면서 강력한 저항을 했었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막전 막후 앞과 뒤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인천에 있는 배준영 의원이 당선자가 하기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임 여성들한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과 그 계층한테 설문을 국가가 해봤더니 부영 방식으로 1억을 주면 낳겠나 했더니 무려 63%가 낳겠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 대신에 다른 쪽 예산이 깎입니다. 깎아가지고 현금을 주느냐 아니면 기타 지원을 하느냐는데 기타 지원을 빼가지고 현금 지원하는 쪽으로 했더니 그것도 찬성한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이 조국과 윤미향 등등등등등 지금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끌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끌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불의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대법관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의 흔적이 대법관 구성에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모든 것은 대봐야 알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항상 사안을 볼 때 bird's eye view, 즉 조감도에서 보라. 새조자가 새가 위에서 보다. 건축 설계할 때 조감도 그러잖아요. 즉 위에서 하늘에서 보는 방식으로 보는 통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관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30일 날 감사원이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실태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게 가족회사냐 충격적이다. 세자가 어떻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례가 없는 것이었는데 2013년 이후에 10년 동안 진행된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 과정 전부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에서 채용만 했다면 무조건 전부에서 비리와 규정 위반이 발견됐고 직원 자녀들은 각종 특혜와 조작으로 채용되고 군청에서 선관위로 넘어온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은 내부에서 세자로 불리기까지 하는 저거 왕조를 꾸렸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 논란도 사실 하나씩 더 캐고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 의뢰 또는 참고 대상으로 넘긴 선관위 전 현직 직원만 49명입니다.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애초 중앙선관위는 작년 6월에 노태악 이 사람 빨리 가르쳐야 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한 자리회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은 그 감사도 받지 않는 완전히 자기네들만의 왕국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걸 받게 되면 다들 통나니까 큰일 나게 생겼다 해가지고 노태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 실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명에 굴복했을 뿐 우리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라면서 자료 제출을 아예 안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거세게 저항을 시작합니다. 여기 제대로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해 7월 달에 시작된 감사가 수사 의뢰에서 발표까지 수사 의뢰가 바로 발표인데 9개월이나 걸렸던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료를 안 주고 숨기고 도망다니고 지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현장에 나갔던 감사원의 감사관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채용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확보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성씨가 어떻고 저거 아버지 이름이 뭐고 이런 인적사항 확보가 필수적인데 선관위에서는
채용 관련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빡빡 지운 다음에 그 지워가지고, 지워도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표시가 납니다. 아무리 검은 볼펜을 지워도 표시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원본으로 넘기지도 않고 지운 거를 다시 복사를 해가 넘기면은, 이렇게 봐도 안 보이죠. 복사본 서류를 지워가지고 복사 떠가지고 그걸 감사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위선 결제를 거쳐야 한다 하면서 일주일을 그냥 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컴퓨터 포렌식 하자니까 그것도 거부하고, 최종 협의까지는 3주 가까이 감사가 그냥 중단되어 버리는 경우까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3급 이상 고위관리직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도 받지 못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3급 이상 지금부터라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특별법 만들려면 또 민주당 없으면 법을 못 만드니까. 선관위가 내부에서 가족회사로 불렸던 사실은 이거는 어제 제가 전달 드린 바인데, 선관위 직원들도 와, 이런 가족회사가 너무 지긋지긋하다라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선관위 직원도 와, 이거는 완전히 가족회사인데 지긋지긋하다. 가족회사니까 가족끼리 끝발 좋은 아버지를 두고 뭐 이런 경우는 그냥 큰 소리 다 치고 다니는 겁니다. 직위도 필요 없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선관위에서 대규모 경력직을 채용했는데,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고해달라 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날릴 정도였습니다. 그냥 막 들어가니까. 조사를 받은 선관위 전직 최고위직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배째라는 거죠. 선관위 직원들은 세자로 불렸던 아들을 뒀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직원들이 알아서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다. 자기 아들이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잘 보이려고 했다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아들의 선관위 경력 채용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건 이제 재판정에 넘어가야 되겠죠. 이건 구속까지 시켜야 되는데,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김 전 총장의 아들 김모 씨의 선관위 경력 채용 면접관이었던 한 선관위 직원은 김 씨에게 면접 점수 만점을 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 씨 결혼식에서 축의금 저수까지 맡을 정도로 아주 잘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김 전 사무총장은 2022년 12월 경찰 조사에서 채용비리 관련 무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부 말을 맞지 않았으니까, 증인을 불러도 전부 대답을 똑같이 하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다시 뒤져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추가로 혐의가 발견됐다 하면서 다시 재수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이게 수사가 한번 있었는데, 검찰에 갔더니 전부 다 말을 맞춰가지고 가족회사니까 선관위 채용 공고가 나기 전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구청에다가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밝힌 딸을 둔 박찬진 전 사무총장도 딸 채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또 배째라. 오리발입니다. 오리발. 선관위는 이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년 5월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선관위 직원들의 증거 인멸 기회로 활용됐을 뿐이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강조입니다. 자체 특별 감사를 하는 것이 숨기라 이건 들키면 안 돼. 증거 인멸입니다. 자체 감사를 받았던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면접 조작 파일을 변조하거나 파기하고 부하 직원과 말을 맞춰가면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말을 맞추는 것도 증거 인멸, 변조도 증거 인멸, 파기도 증거 인멸. 완전히 선관위는 감사가 시작된 작년 7월달 헌법재판소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합니다. 즉 선관위는 감사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완전히 가족회사, 무슨 왕국을 꾸려야 되는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받으면 안 된다라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올해 나올 전망인데 헌법재판소 구성도 말이죠. 기기합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선관위 역시 감사 대상으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입판이 되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선관위가.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사무총장 자녀부터 저 밑에 일반 간부들 자녀까지 전부 다 싹 다 그냥 특채. 심지어는 채용을 하려면 면접관이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모든 나는 공란 제일 밑에 사인만 해놓고는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썼어. 그래가 만점. 뭐 이런 선관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뭔가 발라질 것 같은데 선관위 지휘자가 바로 대법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먹힐 리가 없어요. 이 구조를 또 바꿔야 됩니다. 구조를 바꾸자면은 또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다 보면은 192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승인을 받아야 돼. 기가 막히게. 우리 지금 108석으로는 법안 한 개도 통과를 못 시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파가 분열하면서 무려 110만 명이 투표장을 외면했습니다. 투표장에 안 갔습니다. 그 결과 이런 참혹한 일이 닥쳐도 법안 하나도 독자적으로 못 만듭니다. 왜 제가 선거기간 중에 하나가 되자 절대로 분열하지 말라 노래를 불렀던 이유를 이제서야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 새 사무총장에 배준영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패배 후 한동훈 비대위원회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일괄사퇴하면서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 역시 공석에 있었는데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죠. 당대표 권한대행. 사무총장의 배준영 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략기획부총장의 서지영 당선인, 조직부총장의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비대위가 출범한 직후 정식으로 임명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이 쳐다보면 하품 나지만 그래도 108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들링 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birds eye view로 봅시다. 조감도의 조자가 새조자라 그랬죠. 새가 하늘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봅시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한테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녀 한 명 낳으면 1억을 주는 부영이라는 회사의 모델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63%가 그거면은 분명히 출산 동기가 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현찰 1억을 주면 낳겠냐 했더니 63%가 오케이 한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러면 1억을 주려면 돈이 어디서 나느냐? 지금 여러 가지 혜택으로 나가고 있는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박박박 줄여가지고 현금 주는 쪽으로 mon다. 그래도 좋냐? 라고 했더니 좋다는 겁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생각함이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게 조사가 언제 있었냐면 17일에서 26일 4월입니다. 4월달 그래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권익위는 최근 주식회사 부영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 지원 예시로 예를 들어 자녀당 한 명당 1억 원을 제시했고 2명 놓으면 2억 원, 3자녀 이상은 3억 원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총 설문 참여 인원 중 62.6% 즉 8,536명이 자녀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은 37.4%로 집계됐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이렇게 지급을 한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23조 원이 부담될 것이니까 이 정도로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재정 예산을 줄이고 일로 줘도 되겠냐니까 그거 좋다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자, 이거 보면은 저기 당장 가임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이거 긍정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 사람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보면은 토 나온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보기 싫다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을 확 가려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 전부 다 대표 저기 공통점이 뭡니까? 재판 받았고 판결 나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있는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너무 늦게 판결이 나와서 할 거 다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은 죄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됩니다. 죄값을 치르면 돼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기간이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다 마쳐가지고 죄값 치르면 그게 죄값입니까? 완전히 봐주기 아닙니까? 조국은 1심에만 3년 2개월, 2심에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심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부장판사가 재판하다가 갑자기 휴직을 해버리고 재판을 지연해버립니다. 완전히 판사가.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만약에 조국을 법정 구속했더라면 이번 총선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2심에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3심 남았겠네. 3심 언제 나오냐? 조국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윤미향이나 또는 한명숙 총리의 경우를 보면은 조국 8개월 이상 걸릴 거 아니냐? 이 간단한 사건 가지고 뭐가 8개월 걸리냐? 대법원 법정 구성이, 법원 구성이 딱 그러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파 과반수. 조국은 이런 상황을, 지연된 정의라는 대법원의 상황을 정치에 100분 활용해가지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 인정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고 깜빵 가면은 푸시업하고 스쿼트하고 플랭크 하면서 건강관리 잘해서 나오겠다고 그런 뻔뻔스러움을 보입니다. 국민한테 공개적으로. 실형 선고가 됐는데 수감이 돼도 반성 대신에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법원을 조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대법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검거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렇게 비하면 조국의 형량은 당연히 당선 무효고 배지가 달아납니다. 그러 취지를 살리려면 죄에 따른 벌을 제대로 주려면 배지를 빨리 떼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조국 같은 경우 얼마나 걸릴까? 한명숙 정치자금 9억 불법으로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피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2심 판결이 나고 거의 2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한명숙의 경우 2년. 그러면 조국도 2년 정도 가겠네? 이래 생각하면 거품이 나오죠. 보통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건은 1심 6개월, 2심 8개월, 3심 8개월 등으로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데, 불구속 실형 사건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선고를 그냥 미룹니다. 왜냐? 조국은 2심 재판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불구속이기 때문에 미뤄집니다. 구속의 경우와 다르죠. 그렇지만 불구속했다고 해서
지연된 정의가 몇 년 동안 가도록 놓아두는 것이 법정신이 아닙니다. 정의를 제때 바로 실현하려면은 적어도 구속사건에 준한 판결이 빨리 신속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올까요? 윤미향의 경우는 작년 9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의 경우 당선 무효형이 틀림없는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4년 임기를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다 채웁니다. 이번 달 말이면 4년 임기 다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벌을 주는 의미가 뭐가 있나요? 벌을 주기로 했는데 아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가 벌을 주는 것은 배치되는 건데 그 벌을 주는 것이 임기 다 끝나고 나면 벌을 주나 마나 아닙니까? 죄와 벌은 아까 죄값 치르면 된다 그랬죠.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정신인데 죄값을 못 치르게 합니다. 자, 최강욱이도 2심에서 당선 무효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최강욱은 1년 3개월. 윤미향은 아직도 7개월째 그냥 펜딩. 한명숙은 2년이 지나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정말로 단순한 사건인데요. 결국 최강욱의 경우도 4년 임기 거의 다 채웠습니다. 3년 한 4, 5개월 채웠습니다.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이런 일은 국민들이 좀 어려워하고 잘 모르더라도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에 빗대를 세우는 겁니다.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또 대한민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부자 나라라고 하면서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또 협박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수차례 주장한 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4만 명의 군인이 한국에 있다. 실제로는 28,500명인데 뭐 4만 명하고 부풀리는 거죠. 트럼프 부풀리기는 다 아는 거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을 올바로 대접했었으면 좋겠다. 또 질문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 하는 질문에는 적답을 피하면서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어하느냐.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하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지 않을까? 저는 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합니다. 골 때린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김정은이하고는 나와 매우 잘 지냈다 하면서 김정은이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또 치켜 세웁니다. 이런 트럼프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돈 다 줄게. 돈 왕창 미국 정부에 주는 거니까 줄 테니까 우리 핵무기 보유 허용해라. 핵무기만 허용하지 말고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 SLBM까지 다 허용해라 하고 돈 주는 거 괜찮다고 봐요. 기왕 주는 김에 아주 화끈하게 우리도 나와가지고 그래 돈 줄게. 니 돈 좋아하니까 돈 가져가라. 대신에 핵무기 우리 가질 수 있게 허용 좀 해라.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바로 올 12월 달에 선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 중에 MBC 사장 출신이 있습니다. 바로 김장겸 당선인이죠. 김장겸 당선인이 민주당이 방송 3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방송의 영구 장악 야욕을 노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3법이 뭐냐면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여기서 방송문화진흥은 방문진이라 그러죠. 요거는 MBC 주주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건 EBS입니다. EBS 사장이 누구죠? 예. 유시민이 친누나 유시춘이가 EBS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방송법은 KBS고. 자, 여기서 방송 3법을 민주당이 재추진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MBC 사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언론장악과 방송장악 누가 했냐? 고대영 당시 KBS 사장과 김장겸, 이분 본인이죠, 당시 MBC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 누가 만들었냐? 누가 작성하고 누가 실행했냐? 다들 까마귀 고기 구워 먹었냐? 김 당선인이 언급한 문건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민주당이 작성했다는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입니다. 즉 방송장악 문건. 이 방송장악 문건은 그대로 한치 어김도 없이 실행되면서 지금 KBS와 MBC 등등이 민주당의 의용 방송기관이 된 겁니다. 다행히 KBS는 찾아왔지만 지금 찾아온 건 KBS YTN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문건에 보면은 총 9단계의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그때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왔죠. 시민사회 단체 퇴진 운동, 야당 측 이사들 퇴출, 그 당시 야당이 국민의힘이죠, 퇴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꼼꼼하게 담겨 있었다면서 그 문건의 내용은 실제로 대부분 이행됐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전까지 자신들이 주장하던 방송법 개정에 입 싹 다물더니 정권이 바뀌자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방송법 개정으로 영구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당은 무슨 당이냐? 한마디로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친민주당 단체와 진보 좌파 진영의 방송 장악의 하청을 주는 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방송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 하셔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 할 때마다 불통 이미지라는 딱지를 좌파 언론들을 위시해서 여론조사 기관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부립니다. 빨리 MBC 찾아오고 나서 방송 3법을 저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그의 소재로 맞지 현실이라고는 보기 힘들죠. 김남국이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 들어왔다. 양문석이는 자기 아파트가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김준혁 같은 막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이건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금 당장 김준혁은 조선일보를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양문석이는 조선일보를 손보겠다고 날리고, 김준혁은 아예 민주당 안에서 역사 강의를 하던다고 난리를 부렸었습니다. 진짜로 국민의 손이 부끄러울 지경인데, 김남국이는 자신의 탈당에 대해서 내가 탈당한 게 아니라 탈당당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다시 가상화폐고 나버리고 다 떠나가지고 다시 입당을 합니다. 입당하는 방식은 간단했죠.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입당했다가 합당이 되니까 쑥 빨려 미꾸라지처럼. 이런 개그 소재 같은 이런 일이 현실이 되는 모습,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불출마하기로 당 지도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태원법이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이 특히 전임의들 계약률이 올라가면서 의사들이 돌아오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휴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데가 제 같은 경우 뇌혈관이 항상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크스라고 아시죠? 여기에 대한민국이 추가 파트너국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 현상도 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보다 민감한 소식이죠. 대통령실이 이태원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환영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을 통한 협치 첫 성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번에 세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법은 대통령실로 갔다가 거부권이 행사돼 가지고 다시 원위치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 수정해 가지고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협치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의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을 통해서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사실 델리케이트한 거죠. 민감한 겁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여야가 서로 조정을 해서 독소 조항이라고 대통령실이 지적한 부분을 민주당 측에서 삭제를 하고 국민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죠. 자, 여야는 기존의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특조위 말만 들어도 머리가 땡기는데 어쨌든 간에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로 보면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보셨죠? 한 번 끝내면 또 하고 한 번 끝내면 또 하고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협치의 상징으로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을 동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또 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아까 제가 좀 지나치게 방송했습니다만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직권조사 권한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이 삭제된 것만 봐도 나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 논평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좀 심하게 논평한 걸 제가 지우지는 않았으니까 만약 필요하시다면 그걸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평을 자제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찐윤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여권 지도부에다가 이번 원내대표직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대안이 누구냐? 대안이 김도읍 의원도 떠오르고 있고 추경호 의원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친윤계 핵심 말하자면 찐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TV조선 취재 결과에 따른 건데요. 이 취재가 맞다면 이철규 의원은 최근 여권 지도부에 원내대표 출마론을 두고 당내 내분이 분란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규 의원 스스로 내린 판단이에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철규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안 한 상태에서 이철규 의원이 나서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섰습니다. 그래서 단독 추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데까지 갔다가 당내에서 답정 너다, 답정 이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원내대표는 이철규, 이런 기류가 흘러나오자 당장 홍준표는 원래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당장 다른 심지어는 같은 친윤인 배현진 의원까지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윤계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보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사선의 김도읍 의원 또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 등이 출마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이 김도읍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분위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도읍 의원도 괜찮고 추경호 의원도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철규 의원이 안 하기로 했으니까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버렸으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호주와의 방산 군사협력 수준을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오커스는 다 아시죠? 미국, 영국, 호주. 이게 AU가 오스트랄리아, 그다음에 UK가 영국, 뒤에 US가 미국이죠. 이 협의체에서 한국을 필러 2 주가 파트너국으로 고려 중인 것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밝힌 것을 보면은 오커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오커스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호주의 핵 잠수함 하면 오커스 딱 떠오르죠. 또 오커스의 정보망에 눈 하나 기대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신원식 장군은 오늘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6차 한 호주 외교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엄중한 글로벌 안보환경 속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했다 하면서 회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오커스가 한국을 필라2 주가 파트너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먼저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하면서 2021년 자주포 사업에 이어서 곽민섭님 고맙습니다. 곽연선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2023년 12월 달에 2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사업 대상자로 한국 기업을 선정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게 이제 금이죠. 자, 어제 진롱시에 건립 중인 한국 기업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양국 간의 생생한 방산협력 현장을 확인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호주 방산협력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요 오커스 여기에 추가 파트너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오커스 필러2 참여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오커스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오커스가 필러2에 한국을 추가 파트너국으로 고려 중인 것을 환영한다. 한국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이 오커스 필러2 발전과 영내 평화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필러2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오커스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 자, 오커스는 필러1과 필러2 두 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필러1 이게 대단한 거죠. 다 아실 겁니다만은 미국, 영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필러 1에 우리도 들어가면 좋죠.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기술을 안 주더라도 우리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만 해줘도 그 만세 아닙니까? 핵 잠수함. 그리고 필러 2는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등 8개 분야에 협력국가 공동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러 2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당장 양자 컴퓨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극초음속 미사일 당장 하고 있는 거고, 인공지능 하면 또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앞서 있잖아요. 특히 그 삼성전자가 만드는 12단 최신형 세계 최초 12단 HBM 그런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필러 2는 필러 1과는 달리 미국, 영국, 호주 외 협력국이 추가될 수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8개 분야의 이야기가 8개 분야가 협력국가 공동개발 계획이 서 있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은 뭐 나름 괜찮은 대박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저는 의사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만 꺼내도 기쁩니다. 제가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100개 수련 병원에서 전임의 계약률이 61.7%고 빅5는 65.9%에 달하게 됐습니다. 전임의가 뭔지는 아시죠? 펠로우라고 합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 고시를 합격하면 의사입니다. 의사. 거기서 좀 더 전공 분야를 닦겠다 하면은 인턴 과정 거치죠. 인턴이 1년입니다. 그 인턴 하면서 이 분야 저 분야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공의 분야가 그겁니다. 전공의가 3년을 하게 되죠. 그 전공의를 마치면은 펠로우가 됩니다. 전임의가 되는 거죠. 전임의가 사실은 병원에서 최고 교수급보다는 아래지만 실질적으로 뭐 거의 모든 일을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의료 현장을 떠났던 세부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전임의들이 일종 전문의는 넘어간 거죠. 전임의는 전문의 위에예요. 전문의들의 병원 복귀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1.7%, 수도권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입니다. 파업 전에도 전임의 계약률은 80%대였는데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밝힙니다.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한 전임의들이 병원을 떠난 직후인 2월 말에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평균 전임의 계약률은 33.6%에 불과했는데 3월 20일에는 46.4%, 4월 24일에는 58.5%를 거쳐서 4월 말일 5월이 다가오자 60%대를 회복했는 겁니다. 뭐 제가 관심이 있다면 우리 나이 때는 대부분 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의사들이 돌아온다. 뭐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60%만 해도 어딥니까? 30%보다는 따블입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의협이나 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런 의사들이 단체, 전공의 단체와 의사 단체가 단일 창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화를 하려면은 단일 창구가 마련돼야 되겠지만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의라고 하죠. 비대위원장은 오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다.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정부가 상대해야 될 단일 창구가 사실은 또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의협은 의협대로 가고 전공의 협의회는 전공의 협의대로 가고 두 군데를 상대해야 될까? 자,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진료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간이 들끔들끔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을 하더라도 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위 관련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려 4명이 이 네 분의 의사 전공이 바로 제가 무서워하는 심혈관 흉부외과 또 신경외과 등등도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래서 뇌혈관 이런 쪽이요. 저는 뇌경색, 심근경색을 직접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쓰러지기도 했고. 그리고 전국 32대 의대 모두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약 1,550명 수준, 안팎 수준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의사들이 돌아왔다는 게 제일 기쁘고요. 자, 그리고 정말로 그 관계 대사연에 가입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신 분, 자, 지금 즉시 네이버 검색창에 가셔가지고 대사연 누르고 그 다음에 카페를 선택하고 누르고 최신순 이렇게 누르면 대사연이 바로 나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걸 핸드폰의 경우를 볼게요. 네이버에서 대사연이라고 치면은 그 대사연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다. 그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카페를 누르세요. 카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여기 저기 있습니다. 없을 때는 점점점점 된데 누르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를 철컥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일체 없습니다. 최신순을 누르세요. 최신순. 그 다음에 최신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대사연에서 올렸던 글이 쭈르륵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대사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가면은 대사연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대사연 대한민국이라 된 데를 콕 누르면은 그 다음에 가입하기가 나옵니다. 이거 콕 누르면 돼요. 자,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할 때는 그렇다 치고 만약 요거 잘 모르겠다면 다시 돌려보기 하십시오. 돌려보기 몇 번 하셔야 될 겁니다. 돌려보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PC로 할 때는 어떡하냐? 똑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사연 치고 그 다음에 카페 누르고 그 다음에 최신순 누르고 하면은 아무데나 누르면은 여기로 팍 연결됩니다. 요거는 지금 PC 화면이고 요거는 지금 핸드폰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대구로 내려갑니다. 대구를 왜 가느냐? 여기 온라인에서 이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기밀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직접 얼굴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만납시다 라고 제가 내려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날짜는 정해졌죠.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전화로 010-9842-1188로 신청하시되 참가합니다라는 문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냥 참가합니다 또는 참여합니다 뭐 기분대로 또는 닉네임하고 나이를 좀 적어주셔도 좋고 참여를 하겠다 하는 의사만 문자에 남기시면 됩니다. 010-9842-1188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